565페이지에서 이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인데요. 중개 실무로도 이게 잘 나오거든요. 공법에서 농지법이 2문제가 나와요. 공법에서. 중개 실무로도 1문제가 거의 매년 나오니까. 그래서 공법에서 배우시면 그걸로 푸시면 되는데 잘 안 배우더라고요. 왜냐면 효율성이 떨어져. 양은 너무 많은데 문제가 2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다 5번 찍어. 4번 찍어요? 아무나 찍어 그냥. 뭐라서. 근데 같은 번호로 찍어야 돼. 같은 번호로 찍을 때. 다르게 찍으면 확률이 떨어진다고. 같은 번호로다가. 그렇게 하고. 농취증. 566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농지정인데요. 중개실무로는 이게 나온 적이 없었네. 한번 그냥 읽어만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예요. 지목이. 동그라미 2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래요. 근데 농사 짓고 있대. 그럼 농지야. 농사 짓고 있으면. 근데 농사 짓는 기간이 얼마 정도 돼야 돼요? 3년 이상 돼야 돼요. 3년 이상. 왜 3년이에요? 농지법 3글자잖아. 농지법 3글자. 3년 이상 돼야 돼. 근데 이제 임야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형질 변경하지 않으면 그냥 임야예요. 농지가 아니라. 임야는.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참고 보시면 참고해서 1번이 3년 이상 돼야 농지다.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닌 거고 2번은 임야래. 임야. 지목이 임야인데 형질 변경을 안 했대요. 임야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계속 그냥 임야라고. 30년 지났어도 형질 변경하지 않으면 임야는. 그리고 3번 초지는 뭐예요? 초지죠. 농지가 아니라. 그래서 농지가 아닌 거 참고에 1, 2, 3번을 한번 읽어보는 거다. 1, 2, 3번을. 1번은 농사 짓는 기간이 3년 미만이니까 농지 아니고 3년 이상 돼야 된다고. 그리고 2번은 임야니까 형질 변경하지 않으면 그냥 임야다. 3번은 초지는 초지다. 초지는 초지다. 중개 실무로 나온 적은 없었다. 그렇게. 567페이지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어요. 경자유전 이렇게 부르죠. 농사 짓는 사람만.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대요. 농업인이야. 농지 소유 상한이 있나요?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 소유 상한 이런 건 없어요. 서울 살면서 전라도에 있는 거, 경상도에 있는 거 농지 다 소유할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어요. 서울 살면서. 옛날에는 안 됐어. 통작거리 제한이 있었거든. 통작거리 제한.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 살면서 전라도 가서 농사 지으면 돼요. 아침에 KTX 타고 내려가면 돼. 삽자로 들고 타야지. 장화 신고. 아침에. 농사 짓고 밤에 또 타고 올라오면 되잖아. 그렇게. 가능하다 그게. 되고. 통작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농사를 안 짓는데요.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때만 제한이 있는 거죠. 상한이. 568페이지 양가로 3번. 농지 소유 상한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농업인이 아닌 거지. 농업인이 아닐 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그때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한다. 소유 면적 제한이 없다. 통작거리 제한도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 비농업인이에요. 농사를 안 짓고 있대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때는 소유 상한이 있는데 밑에 박스를 봤더니 기억, 상속농지, 농지를 상속받았대요. 농사 안 짓는데 얼마까지? 1만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면 전부 다. 농사 안 지으면 1만까지. 니은은 이농농지,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했대. 8년씩이나 농사를 지었어요. 농업에 이바지를 했잖아. 기여를 했잖아. 그러니까 1만까지. 이제 이농했으면 농사 안 지어도 1만까지는. 그 다음 디귿은 주말 체험 용농의 별표죠. 여기에 우리는 잘 나온다. 주말 체험 용농 얘는 1천 미만. 1천 미만. 1만 X. 주말 체험 용농인데 1만을 농사 짓겠대. 주말에 가서 1만을. 그럼 평일에 어떻게 돼? 들어누워. 병원에 입원해야 돼. 골병 나이고. 주말 체험을 어떻게 1만을 불가능하지. 농기계 사야 돼. 농기계. 그러면 힘들어. 1천 미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거. 전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죠? 각각.
각각 X 전부 다 세대원 각각 1천 미만 X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게 1천 또 1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천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남편 500 세대원인 부인이 500 되게 사이 좋아 인꼬 부부야 500씩 사이 좋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더하면 1000이잖아요. 1천 미만이니까 500, 500씩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돼? 이혼하면 돼. 이혼하면 되지. 네, 그렇죠. 주말에 만나서 농사 지으면 되고 주말 부부하면 되잖아. 주말에 만나서 농사 짓고 둘이서 진정한 주말 부부. 569페이지 양가로 4번 농취증 어디 가서 발급받죠? 파란색 시구읍면장 군수 X 크게 적어놔야 돼. 시구읍면장 농취증은 군수가 발급하지 않아요. 시구읍면장 어떤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게 해주겠대. 농취증 발급받아 왔어요. 근데 거기에 군수직인이 찍혀있어.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위조가 된 거지. 말이 안 된다고요. 시구읍면장인데 군수 말이 안 되잖아. 또 하나 사기꾼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 공인중개사래. 자격증을 보여줬는데 자격증에 대통령직인이 찍혀있어요. 보항새도 막 날아다니고 되게 있어 보여. 자격증에 대통령직인이 찍혀있다고. 그 사람도 사기꾼이야. 그것도 위조가 된 거야.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죠? 시도지사. 국장도 아니에요.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그 사람들 직인 찍혀있어야지 대통령직인 떡하니 찍혀있다. 위조된 거다. 사기꾼 그런 것들. 모르면 사기당하고 있다고. 잘 봐야 돼. 그래서 농취증 시구읍면장 이렇게 되는 거고. 됐고. 넘겨보면 570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농취증 발급 기한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서 표 밑에 보시면 4줄 내려와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받을 때에는 4일 이내 발급해 주래요. 농취증은 4일 이내. 근데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짧아져요. 2일. 농취증 원칙은 4일 이내 발급.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2일 이내 발급 짧아지고 그렇게. 그 대표적인 게 한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주말체험 용농이에요. 주말체험 용농은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 거예요. 주말체험 용농은. 그것만 보시면 되고 옆에 571페이지 동그라미 3번은 농취증 면제가 되는 사유가 쭉 나오는데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옆에 농취증 발급받는 경우를 좀 적어 놓으셔야 돼. 농취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5가지 발급받는 경우. 첫 번째, 국가로부터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한대요.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 그때는 농취증 발급받아.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니까. 나는 국가가 아니잖아. 국가가 취득할 때는 발급 면제고. 잘 봐야죠. 표현을. 두 번째, 상속된 농지래요. 상속 끝났잖아요. 상속된 농지는 상속이 이미 끝난 거다. 상속은 발급 면제지만 상속된 농지는 상속 끝난 거를 내가 취득하는 거니까 발급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작년 나온 거 경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대요. 발급받아야 돼요. 경매는 언제 발급받는지도 나와. 작년에 그게 나왔어요. 경매 시에 농취증을 언제 발급받나?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그때 발급받는 거예요.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그런다. 나중에 뭐가 아니냐면 경매 참여할 때 X. 경매 참여할 때 농취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낙찰을 내가 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결정이 떨어져요. 나중에 갖다 내는 거다. 어쨌거나 필요하다. 필요하기는. 그 다음 주말 체험 용농이죠. 주말 체험 용농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취증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2일 이내 발급해 주라고요. 주말 체험 용농. 그리고 요것도 잘 나오죠. 농지 전용 허가.
아니면 경미하면 신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거, 아니면 신고한 농지를 취득하는 거, 그때 필요해요.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허가나 신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받고 신고한 거, 누가? 내가. 근데 농지 전용 협의다 그러면 협의는 농지증 면제가 돼. 협의는 농지증 면제. 그러니까 표현을 잘 봐야 된다고, 낚인다고 이게. 농지 전용 협의는 누가 한 거예요? 국가기관이 지들끼리 한 거야.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국민인 내가 허가받고 내가 신고한 거니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거기 571페이지 밑에 있는 박스에서 쭉 보시면은 어디 있냐면요. 그 위에 리을에 있어요.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때는 농지증 필요 없대요. 리을은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예요. 협의니까, 협의. 농지 전용 협의니까. 근데 허가나 신고는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낚이는 거 주의하는 거고 나머지는 알고 있어야 돼. 다 잘 나오더라. 다. 경매가 작년에 나왔고 주말체험 용농, 농지전용 허가신고 다 잘 나오니까. 특히 5번은 표현을 잘 보자. 뭐라고 나왔는지. 농지전용 협의라고 나왔는지 허가신고라고 나왔는지 그런 것들 표현들을 잘 봐야 된다. 그렇게만 됐고 뭐 다른 거 뭐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은 중개실무로 뭐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농지 임대차가 잘 나오거든요. 578페이지에서 맨 밑에 8번 농지 임대차. 중개실무로 나오는 것만 나오게 되니까 578페이지 양가로 8번 농지 임대차. 옆에다가 농지 전세권 설정 X. 농지의 전세권 설정은 안 돼요. 임대차만 되는 거야. 57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8번 농지 임대차. 농지 전세권 설정 X. 자,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되는 거죠. 원칙은 임대차도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서면 계약이 원칙이거든요. 580페이지 동그라미 3번. 58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양가로 4번 대항요건과 대항력. 뭐 주임법, 상임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는 거예요.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기죠. 그 다음 날에. 그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임법도 그렇잖아요.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 상임법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 농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날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확인을 받고 농지인도 받으면 다음 날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옆에 58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7번을 보시면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래요. 왜 또 3년이라고요? 맞췄어. 농지법 세 글자라 그랬잖아. 농지법 세 글자니까 3년,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그러면 짧게 했대요. 짧은 거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임법은 2년인데 1년 했대.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어요. 상임법은요. 1년인데 6개월 했대. 임차인만 6개월 주장할 수 있어요. 농지법은 3년인데 2년 했대. 짧은 거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똑같다고. 짧은 거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동그라미 8번에 묵시적갱신이 있거든요. 개념은 알죠? 근데 약간 달라. 주임법, 상임법과. 주임법, 상임법은 다 임대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잖아요. 1개월 전까지. 근데 농지법은요. 또 3개월 전까지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농지법 세 글자니까 3개월 전까지. 기한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된다고요. 이렇게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주임법은 1개월, 상임법은 1개월. 1개월 전까지 했어야 되는 거고 농지법은 3개월 전까지니까 좀 특이하잖아. 이렇게. 9번 임대차 계약 조정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기간, 차임 등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면 기간 차임. 그러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넘겨보면 11번이 주임법, 상위법, 농지법 공통이에요. 동그라미 11번은 주임법, 상위법, 농지법 공통.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그리고 얘도 공통점이 있어요. 면책적 채무인수. 양수인이 임대인 주의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것도 주임법, 상위법, 농지법 공통이에요. 양수인이 임대인 주의를 승계한 걸로 봐서 그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된다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거 주임법, 상위법, 농지법 공통이고, 그냥 뭐 몇 번 읽어보시는 거지 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밑에 대표 예제를 보세요. 나중에는 기출문제만 또 몇 번 풀어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대표 예제에서 1번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게 이제 선거에 따른 공직이 취임했대요. 그럼 얘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임대차 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자기가 농사 못 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임대를 해야지. 2번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 원칙. 3번 너무 쉬워. 5년이 아니라 3년. 이거 3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26회 때니까. 최근에 나온 거잖아. 점수 주려고. 4번은 기간, 참여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면 조정 신청할 수 있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맞고. 5번 면책적 채무인수. 아까 제가 양수인은 임대인 주의를 승계한 걸로 본다. 주임법, 상위법, 농지법 공통. 이 표현도 여러 번 나왔다고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불러요.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 그러면 되는 거. 양수인이 임대인 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 그런 내용들. 기출문제 한 두서, 최근 기출문제 몇 문제만 더 풀어보면 얘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뒤에 기출문제 몇 문제를 더 풀어보면요. 594페이지 11번을 보세요. 594페이지 11번. 기출문제는 아니네요. 아닌데 한번 볼게요. 옳은 거. 1번. 주말 체험 영농이에요. 1인당 1천 미만이 아니죠. 1인당이 아니잖아. 세대원 전부. 세대원 전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2당 그거 아니라고. 세대원 전부. 2번은 뭐가 키워드예요? 응?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을 위해서 관할관청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관할관청, 불허가 등 통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 허가를 취득한 거로 볼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대. 불허가요, 불허가. 그러면 다 일단 슬쩍 농지전용 허가 해놓지. 그냥 신청을. 이게. 그럼 요거 이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대요. 그럼 농지증은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농지전용 허가를 내가 받았대, 만약에. 그러면 농지증 필요하다고. 농지전용 허가 신고는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그걸 기억해야죠. 농지전용 협의라면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증은 필요하다. 그렇게요. 3번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 맞네. 농사를 안 지어도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예요.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농사를 짓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고, 전답 과수원이면 그냥 농지예요. 3번이 맞고, 4번은 지목이 임야죠. 임야가 키워드잖아요. 형질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임야예요. 30년 지났어도 임야지. 또 초지는 초지인 거고. 5번 군수가 지금 또 농지증 발급했대. 또 이거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사기꾼 적어놓고 이거 낚이면 안 돼. 그럼 또 농지 비싸게 주고 사고 있다고 또 사기당해서. 밑에 12번 작년 문제네. 농지법 틀린 거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 신청 시 농지증 제출. 자, 경매 시에 농지증 필요하다고. 맞아요. 거기까지 맞는데 언제?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나중에 갖다 내라고요. 매수 신청은 경매 참여하는 거예요. 경매 참여할 때 내는 게 아니라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 전에 나중에 갖다 내라고요. 답은 1번. 쉬운 문제인데 많이 틀렸다고. 안 보여서. 잘. 근데 이게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봤으면 됐을 텐데 그걸 안 풀어보면 이제 무슨 말이지 그런 거지. 2번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 아까 그거잖아.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맞고. 3번은 농지존용 협의를 맞췄어. 협의. 농지증은 필요 없다. 면제, 협의니까. 허가, 신고인지 협의인지 잘 봐야죠. 그거. 다음 4번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행위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취득하였다면. 요거를 사람들이 답으로 많이 했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틀렸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시험장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답이 아니야. 지금 4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잖아. 알겠어요? 매매계약 체결에서 농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매매계약 체결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농지증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증 발급 신청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농지증을 발급받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자, 처음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지. 농지증을 발급 안 받았을 때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다. 맞아요? X. 계약은 유효. 농지증은 다만 농지증 발급 안 받으면 등기가 안 되는 거지. 등기가.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효력 발생 요건인 건 아니라고. 매매계약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작년엔 좀 특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맞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었으니까. 5번 주말 체험 영농 또 나왔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게 1천 미만. 맞네요. 전부 키워드고 1천 미만 키워드고 맞잖아요. 답은 1번이었다. 농지증을 언제 발급받는지 용도 문제. 있고 중개활동은 뭐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안 나올 테고요. 계속 넘어가셔서 어디 보시냐면 자, 전자계약 626페이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시험범위에 포함됐대요. 이게 626페이지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험범위에 포함됐대.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전자계약?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628페이지 보세요.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와. 못 만들어 문제를 이 사람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거. 완전 실무적인 내용인데. 다만 이제 우리는 거기서 627페이지 장점 정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장점. 그리고 왜 시험 범위에 포함되냐면 시험 범위를 넓게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개 실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시험 범위잖아요. 근데 다 나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범위는 넓게 잡아줘야 돼.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전자계약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 어떻게? 보존할 때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하잖아. 셋 중 하나.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그 내용. 자, 전자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통해서 전자계약 체결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자동적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보관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무소에 따로 보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제가 돼요.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대. 따로 내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요. 전자계약 체결하면 신고가 의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에서 전자계약이 조금씩 나오니까 시험 범위를 좀 넓게 잡아준 것 뿐이지 이거를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서 문제를 내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장점 정도만 좀 읽어보면 되고 장점도 사실 그냥 좋은 말이면 장점이에요. 딱 읽어봐서. 어떤 책에는 어떤 장점도 있냐면 전자계약 체결하면 중개보수 카드로 돼서 할부도 가능하다 막 그런 것도 나와. 장점으로. 그게 시험에 나오겠냐고.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하고 할부도 된다. 무이자 할부도 된다. 막 그런 것도 나와. 장점으로.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개보수가 무이자 카드 할부 된다. 장점.
장점이긴 장점이죠. 예,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오기가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자. 이건 좋은 말이면 장점이다. 그런 거고. 넘어가셔도 돼요. 크게 부담 갖지 말자. 시험 범위에 포함됐다 막 그런 말이 나와도 괜히 쫄지 말라고. 예. 어디 보실 거냐면 643페이지에서 이제 주임법을 볼 거예요. 주임법. 민법 시간에 다 배우셨고 중개 실무로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민법보다는 쉽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민법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이제 언제냐면 토지공사 시절에. 예, 토지공사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뀌면서 걔들이 이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이거 민법보다 어렵게 나오면 안 된다 해서 조금 쉽게. 그러니까 토공 시절에는 문제가 개판이었어. 아주 그냥 개판. 예. 지금은 이제 적당히 난이도 조절해 주니까 뭐 그냥 민법에서 공부한 거로 갖다 푸시면 되고요. 더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최근 들어서도 문제가 좀 풀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제가 그냥 사실 제끼라 그랬어요.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끼라 그랬어요. 괜히 이거 한 문제에 맞추려고 뭐 민법을 다시 공부하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 제껴야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수업만 잘 들어봐도 약간 리마인드만 시켜도 할만하더라. 이렇게. 먼저 643페이지에서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적용 범위가 있네요. 양가로 1번 인적인 범위, 당사자 범위. 원칙은 자연인만 적용되지만 원칙은 법인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세 가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세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연인에 한해서 적용된다. X. 법인 예외적으로 세 가지 적용. 법인. 상인법은 법인 원칙적 적용. 주임법은 법인 예외적 적용. 동그라미 2번. 내국인 플러스 외국인도 적용되고 미성년자도 적용돼요. 미성년자도. 그리고 3번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4번 중소기업 법인 적용이 된다.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3번, 4번. 법인 예외적 적용. 원칙은 자연인만 적용. 법인은 예외적 적용.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 물적 범위는 주거용 건물만 적용되죠.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주거용 건물. 주거용, 비주거용 어떻게 판단해요? 사실상 실제로 판단한다. 주거용, 비주거용은 사실상 실제로 판단.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어요. 자, 질문. 미등기 주택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시험 문제가. 미등기 주택. 주임법 적용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란 얘기예요. 주택이란 말이 보이면 그건 100% 그냥 주거용 건물이야. 적용이 된다. 미등기건, 무허가건. 그렇게요. 그리고 4번. 미등기 주택 전세, 채권적 전세죠.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되는 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니까. 등기 안 하고 살고 있어도 적용된다고. 전세인데. 월세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 안 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등기 안 한 이 사람을 보호를 안 해주겠다, 적용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고. 적용해줘야지. 보증금이 더 많은 사람인데. 보증금 떼이면 전 재산 다 날리는데 적용해줘야죠. 또 주택의 대지도 주택으로 봐서 적용되죠. 주택이 대지는 주택이다. 적용되고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 안 되는 건 주임법, 상위법 공통.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6번이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어.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6번이 미등기 전세 적용된다. 미등기 전세도.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이 안 된다. 놀러가서 민박, 펜션 빌린 거, 잠깐만 빌린 거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고. 됐고.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비주거용인데 주거용으로 개조했대요. 임대인이. 아니면 임차인이 동의 얻어서 주거용으로 개조했대요. 적용돼요, 안 돼요?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적용되죠. 왜? 이미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잖아.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니까. 임대인이 개조를 했대요. 그럼 그때 이제 주거용 건물인 거예요. 적용된다고. 판례죠. 임차인이 자기가 불법으로 개조한 게 아니라 임대인 동의 얻어서 개조했대요. 그럼 주거용 건물이에요.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런 것들.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니까. 자, 이제 대항력이 중요하고요. 이것도 해볼게요.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대항력이고,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얘네들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 이게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몰라. 자, 대항력은 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주인 바뀌었을 때. 집주인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돼.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대항력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 그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주인이 나가, 안 나갈 수 있는 거 대항력.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내놔. 대항력이다. 그럼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가는 거야. 새로운 주인이 나가야 된다고. 나가면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전 주인,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받기가 쉽진 않겠네, 그럼 또.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 안 줘요? 계속 안 나가면 돼. 대항력이 있으면. 그 대항력이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 등기하면 생겨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법을 만든 거잖아. 그래서 등기가 없는 경우에 주택인도 집에 살고 있는 거,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플러스 주민등록이죠. 이건 뭔데? 전입신고. 같은 말이에요.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럼 언제? 다음 날에. 다음 날이 언제예요? 다음 날 0시. 다음 날 0시. 이길 0시 이렇게 해석하죠. 자, 이 두 가지가 대항요건이에요. 대항요건. 두 가지가 주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죠. 두 가지 모두 갖춰야 생기고 두 가지 모두 유지해야 존속해요. 만약에 중간에 이사를 갔대. 끝난다고 바로 상실. 아니면 전입신고를 뺐대. 상실. 그렇게요. 근데 이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도 돼요. 그러니까 가족은 두고 임차인만 전입신고를 뺀 거야. 상관이 없다고 그거는. 가족 전체가 빼면 상실. 가족 전체가 나갔다 들어왔대요. 상실.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임차인만 나갔다 들어오면 유지. 가족 명의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 주택인도는 점유하고 있는 거고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간접 점유.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살고 있어도 되고 전대차를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어도 된대요. 다만 전대차를 했을 때는 누구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돼요? 전차인. 실제로 사는 사람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직접 점유자, 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전대차를 했는데도 계속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안 된다고. 전대차가 되면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간접 점유도 상관이 없다. 직접 점유하건 간접 점유하건. 근데 이 주민등록, 얘가 잘못되는 경우는 많더라. 임차인 잘못이 있으면 대항력 상실. 임차인 잘못이 조금만 있어도, 단 1만 있어도 상실. 임차인 잘못이 전혀 없대요. 대항력은 유지. 그렇게. 그래서 전입신고가 잘못된 게 임차인 잘못인지 공무원 잘못인지를 잘 봐야 돼요. 공무원 잘못이면 있는 거라고. 임차인 잘못이면 없는 거고. 그리고 주택 종류가 공동주택이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단독주택이면 지번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세대래요. 다세대.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그건 공동주택이거든. 다가구는요?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왜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해도 돼요? 맞췄어. 한 집에 있으니까요. 짜장면 시켜보시면 되잖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족발 시켜보세요. 족발. 집원만 불러줘도 족발이 배달이 온다고. 그죠? 근데 아파트 살면서 집원만 불러줬어. 족발 배달. 안 와. 족발로 와도 뒤지게 맞아. 족발로. 그거. 장난하냐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에이, 똥개훈련 시킨 거지. 그거를. 이 집 저 집 다 눌러버리고 되잖아. 동호수를 불러줘야지. 안 온다고. 족발 배달이. 근데 단독주택은 오니까. 오늘 밤에는 족발. 아이, 살찌겠다. 먹지 말자. 예. 그렇다고
내일 점심부터 족발 먹기는 좀 힘들죠. 네, 그럼 점심에 한번 족발을 시켜 먹어보자. 점심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경매에 1번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고, 임차인, 대항 요건,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뭐의 요건이에요? 우선매수권, 얘의 요건이야. 확정일자는 이거를 갖춘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박는 거예요. 확정일자. 그러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3순위 임차인이면 4순위, 5순위보다 경매에서 먼저 받는 거예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이 확정일자가 우선매제권의 요건이에요. 대항력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 그러면 우선매제권, 확정일자 우선매제권, 대항력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서에. 그렇게 한 거야. 전입신고도 하고 집에 살면서 계약서에 도장도 받고 이렇게 다 했어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다음 3번 임차인이 또 들어왔어. 세 번째 임차인이에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얘도 전입신고하고 살면서 계약서에 도장도 받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가 끝났어. 경매가. 자, 낙찰자가 찾아왔어요. 낙찰자가 누구예요? 새로운 주인. 경매에서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 낙찰자가 3번 임차인한테 야,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3번 임차인은 보세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했어. 경매 끝났어요. 낙찰자가 나가래. 그러면 나가야 돼. 대항력이 없다. 경매에서는 순위가 중요해요. 이렇게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당권이 죽으면서 밑으로 다 그냥 죽여버려요. 경매에서는. 얘는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돼. 자, 그럼 나가면서 이제 낙찰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가 3번 임차인이 야, 보증금 줘야 나가지. 보증금 내놔. 돼요? 안 돼요. 왜? 대항력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대항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주인이 나가, 안 나가는 거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그러는 거고,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는 거고, 나가면서 보증금 누구에게? 전 주인에게. 얘는 대항력이 없대요. 나가는 거고, 보증금 누구에게? 전 주인에게. 전 주인 찾아가서 받아야 돼. 받기가 쉽지가 않네. 왜? 전 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잖아. 전 주인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얘를 어떻게 챙겨줘? 돈 있으면 먹고 죽어버리지. 안 된다. 돈을 떼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 이제 또 이거 보세요.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매제권이 있대. 이거 뭔데, 이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 잘 봐야 돼. 저 3번 임차인이 대항력은 없어. 대항력은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우선매제권은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지 우선매제권을 낙찰자에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매제권은 법원 가서. 그러니까 3번 임차인이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거는 된대요. 낙찰자에게는 안 돼도. 그래서 얘가 3번 임차인이 달라고 했어. 법원 가서. 판사가 주는데 어떻게 줘요? 순서대로. 얘를 다 줘. 얘가 선순위 있잖아요. 2번. 3번 임차인은 2번보다 먼저 받지 못해요. 얘가 다 쓸어가고 남은 찌끄레기 받아. 그걸 어려운 말로 흡수배당. 선순위가 자기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다 쪽쪽쪽쪽 다 빨아먹어. 흡수. 그럼 남은 찌끄레기 넘겨요. 얘가 다 갖고 남은 찌끄레기 가져. 찌끄레기가 얼마 안 돼. 달라고 하면 그 찌끄레기 이렇게 주는 거야. 잔액은 왕창 남겠죠. 얘가 다 쓸어가니까. 얘는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3번 임차인이 4번, 5번보다 먼저 받는 거지 2번보다 먼저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선매제권은 항상 후순위 권리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 얘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달라고 하면 조금 받겠다. 조금. 잔액 왕창 남았어요. 그럼 또 질문이 이제. 그러면 잔액이 왕창 남은 거를 그 잔액을 낙찰자에게 3번 임차인이 야, 나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낙찰자 좀 줘. 돼요? 3번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잔액 달라고 해. 돼요? 안 돼요? 안 돼. 3번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된다니까요. 3번 임차인은. 3번 임차인이 자꾸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입을 찢어야 돼. 안 된다고. 왜? 헛소리하고 있어. 3번 임차인이. 지가 먼저 들어와서 살든지 나중에 들어와서 안 되는 거야. 3번 임차인은. 어떻게 해?
나가면서 잔액을 누구에게? 원래 전주인에게 받는 거죠. 또 왕창 떼이지. 그러니까 3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떼이건 아니면 왕창 떼이건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어. 경매에서. 불리한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제 1번 임차인을 보세요. 위에 있잖아. 저당권이 밑으로는 죽이는데 위로는 못 죽여요. 그래서 얘는 둘 다 있어. 둘 다.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럼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1번 임차인이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여행 갔다 왔어. 유럽 여행 갔다 왔어. 월세 살면서 유럽 여행 갔다 왔어. 팔자 좋아 아주 그냥 갔다 왔어요. 그런 거야. 욜로족이야, 욜로족. 그럼 이제 갔다 왔더니 경매 끝났네? 그러면 낙찰자가 야 1번 임차인 너 나가는 거예요? 경매 끝났어요.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1번 임차인이. 낙찰자가 나가래 이제. 너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냐? 나가는 거냐고. 1번 임차인. 안 나간다고. 대항력이잖아. 대항력은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 그게 있다고요. 1번 임차인은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끝나고 낙찰자에게 야, 너 보증금 다 내놔. 이게 돼. 반전이지, 반전. 낙찰자가 안 나가는 거고 보증금 다 내놔. 이게 된다고. 안 주면 계속 안 나가면 돼. 1번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제가 적어놨잖아. 대항력이. 이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얘가 1번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실 경매에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 경매가 진행되면 1번 임차인도 법원 가서 달라고 해요. 그것도 된다고. 얘는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낙찰자에게 다 받아도 되고 경매에 참여해서 경매 법원에서 달라고 해도 되고. 자, 경매 법원에서 달라고 했대요. 어떻게 돼? 1번으로 줘. 얘가 1순위잖아, 그러면. 보증금을 다 받을 확률이 제일 높죠. 다 받으면 나가면 되고. 근데 달라고 했더니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지도 않겠죠. 1번 임차인은. 한 100만 원 남겠지 뭐. 응? 얘한테 거의 다 주니까. 그리고 한 100만 원 남았대. 잔액이 조금. 그럼 이제 잔액 100만 원 남은 거 5천만 원 중에서 4,900을 받고 1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1번 임차인이. 경매 끝났죠. 낙찰자가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져요. 잔액이 남았잖아. 100만 원이. 그럼 어떻게 낙찰자에게 야 100만 원 내놔. 된다고. 그럼 얘가 이제 안 줘요. 낙찰자가. 그럼 어떻게 해? 안 나가면 돼. 얘는 100만 원 줄 때까지 계속 버티면 된다고. 괜찮죠. 보증금을 안 떼요. 얘는. 자기가 전입신고 빼고 뭐 이사 가고 그런 것만 안 하면 계속 있으면 1번 임차인은 보증금 안 떼요.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낙찰자에게 다 받아도 되고 경매 법원에게 달라고 해서 다 받을 확률도 제일 높고 잔액 남으면 잔액은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달라고 하고. 1번 임차인이 유리한 임차인, 3번 임차인이 불리한 임차인. 경매, 공매 시에만 그런 거예요. 질문.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어요? 3번 임차인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대. 3번 임차인 대항력 있다. 매매는 상관없어. 순위가. 매매는. 경매만 그런 거예요. 경매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경매였는지 매매였는지. 매매면 1번이건 3번이건 다 그 매수인에게 매매면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고. 안 나가도 된다고. 근데 경매, 공매 시에만 순위가 중요하고. 근데 이런 내용까지도 쉬운 거야,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보통은 다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네이버 쳐보고 하면 이런 내용까지는 다 안다고. 근데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실제로 생기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당권, 보통 근저당. 근데 이게 이제 채권 최고액 상당히 많대. 좀 그래. 그럼 이 후순위로 들어갈 거예요? 보증금 왕창해서? 안 들어가잖아, 보통. 우리가 다 중개 줄 때 이거 좀 위험하다고 설명해줘요. 보증금이 작으면 몰라도 보증금이 큰 데에서 이렇게 후순위로 집어넣지는 않는다고요. 보증금 다 떼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단 말이에요. 임차인 먼저 들어왔어요. 대항력권 확정일자 다 갖추고 보증금 1억이었어.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돼요. 5천.
여기까지 괜찮았어. 근데 이제 임대인이 올려달래. 보증금을 올려달래. 저당권 설정된 후에. 어떻게 이제 올려줬죠, 이제. 올려줬어요. 5천 올려줬대. 5천이 같은 사람이니까, 여기 5천 딱 붙는 거. 아니면, 같은 사람인데,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됐으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1번, 3번이 이렇게 후순위처럼 이렇게 5천, 이렇게 붙일 건지. 이게 문제잖아.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이 됐대요. 같은 사람이니까, 위에 붙어요, 밑에 붙어요? 당연히 밑에 붙어야지.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됐잖아. 자,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계약서에. 위에 붙어요? 밑에 붙어요? 그래도 밑에 붙어.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확정일자는 새롭게 또 이제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을 또 받는다고요. 전에 거는 위에 붙어 있어도 새로운 거는 밑에 붙어. 왜?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뒤잖아. 뒤에 붙어야지. 위에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다음에 증액된 건 무조건 밑에 붙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갔어. 그럼 이제 경매 끝났어요. 1억 5천을 배당을 해주게 된 거야. 그 집이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1번이니까 얘가 1억을 받겠네. 그죠? 만약에 1억 5천이 여기 붙어서 이게 1억 5천이면 1번이 1억 5천을 다 가는 건데. 지금 5천이 여기 안 붙었잖아요. 1억 갖고. 그러면 남은 5천은 얘가 갔네? 그죠? 얘가 1억 갖고 찌끄레기 5천 넘겨서 2번이 5천 갖고. 이렇게요. 그러면 증액된 건 못 받아. 법원에 못 받아, 법원에게. 지금 법원에 달라고 했더니 배당 금액이 1억 5천밖에 안 나와서 얘가 1억, 얘가 5천. 증액된 건 달라고 했더니 못 주는 거야.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럼 어떻게 이제 얘가 경매 끝났으니까 또 낙찰자가 찾아왔잖아. 낙찰자가 야, 너 나가. 같은 사람인데 나가래. 야, 너 나가. 나가는 거예요? 얘 지금 증액된 5천을 못 받았다고. 나가. 같은 사람이잖아. 나가래. 나가야지. 나가야지. 왜? 위에서는 다 받았잖아요. 위에서는. 밑에서가 지금 다 죽어버리는 거지. 밑에서는 얘랑 똑같잖아요.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얘는 대항력이 없다고. 대항력 없다고. 증액된 거는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저당권 밑에 있던 거니까. 낙찰자에게 야 5천 내놔. 안 되는 거야. 나가는 거고. 그럼 5천 누구한테? 원래준에게 받아야지. 못 받겠지 또 그러면. 원래준이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액해 줄 때도 잘 봐야 된다고요. 증액해 줄 때도. 상황을 봐서 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는데 많이 증액해 주면 떼일 수 있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도 많이 증액해 주면 떼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떼인다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일 오해하시는 게 자기는 그래도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래. 안 괜찮다니까 그게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얘한테. 어차피 저당권 밑에 붙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또 새롭게 받았어도 전에 받은 것만 위에 있는 거고 나중에 받은 거는 저당권 밑에 붙어 있다고. 이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것들. 그럼 만약에 그냥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된 보증금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 끝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된 보증금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정답으로도 최근에도 그게 어렵죠. 그럼 만약에 이제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내가 증액을 해줬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게 본인이에요. 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단해.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위에 거를 안 받으면 되잖아. 위에 것도 안 받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위에 것도. 그럼 좀 더 버틸 수 있잖아. 끝까지. 얘는 지금 위에 걸 달라고 해서 다 받아버리는 바람에 위에 거 없어졌잖아. 위에 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남아있으면 여기서 남아있으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잖아. 위에 거를. 그러면서 같이 주장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느님이 같이 주장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는. 그럼 이 3번 임차인은 어떻게 하는 건데? 위에 만약에 1번, 3번 다르대요.
내가 3번 임차인이 됐어. 1번 임차인은 괜찮은데 내가 3번 임차인이 된 거야. 경매가 끝났어요. 낙찰자가 찾아왔는데 나 3번 임차인이야. 대항력이 없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3번 임차인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칼 들고 있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찌르라는 게 아니에요. 들고만 있어 보는 거지. 들고 있어야지. 들고만. 누구 띵동하고 있으면 칼만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내 집에서 내가 칼 들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 그래. 몇 번 휘두르고 이렇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3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이니까. 얘 전재산일 수 있는데 떼이니까 보통 그래서 들고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증액된 거는 위에 것도 안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해서 막 빡빡 우기면서 싸워서 할 수 있지만 이 3번 임차인은 끝까지 버티면 이사 비용이라도 좀 더 받겠죠. 이사 비용이라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원래 법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법에서는 안 되니까 계속 버티면 뭐 명도 받으려면 이사 비용도 챙겨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경매, 공매 시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순위가. 매매로 집주인 바뀌면 저런 순위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뭐 그런 것들. 좀 쉬었다가 다른 내용들도 좀 더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